네, 반갑습니다. 윤상직입니다. 방금 우리 김득성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AI,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산업부는 산을 후원하지 않고 있어서 웬일인가 지금 저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하고 제가 또 생각이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조 강연을 할 내용은 ESG 경영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그런 상충점이 없느냐. 두 번째는 지금 AI 산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점. 세 번째는 현지진 K ESG 가이드라인하고 지금 돌아가는 AI 시대의 AI 전환이 어느 정도 어디가 뭐하고 어디가 상충되느냐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ESG 경영을 잘 서술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20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ESG 경영의 기본의 골 생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왜 성장이 빠졌냐는 겁니다. 저는 레리 킹크가 했던 말들 다 저는 스킵하고 AI 시대라는 것은 최적화거든요. 결국은 개발, 성장, 보존이 서로 간 보수된 관계가 아니다. 발전이 있고 이제 성장이 의미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은 이익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앞단계 지속 가능한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냥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안에서 AI 정안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언론지상이나 신문, 정부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것들 제가 일단 모아봤습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요즘 잘 아시는 엔비디아 GPU가 파운드리뿐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AI 시대의 총화가 되죠. 근데 이 세계 기업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아니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한미 반도체가 TC 스몰 컴프레션 연료 압축해서 하는 그런 기술, 번딩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사실 하이닉스를 돕고 있는데 현재 업체로서 그런데 요즘 조금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한미 반도체에 본딩 기술이 없으면은 하이닉스의 HBM도 없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초격차의 삼성전자 인텔 인사이드 인텔이 요즘 굉장히 힘들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유아독조는 AI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초격차의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걸 다시 여기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AI 시대에 와가지고 HBM 그거 하나 가지고 또 파운드리 가지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이나 AI 대학 기술 구축에 1억, 10억, 20억 달러가 아니고 몇천억 달러씩 투자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자, 강남의 불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뭐 똑같은 명분에서 오픈 ASM 올트만이 AH 개발에 무려 7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같았으면 꿈깨라 우리가 이야기했을 텐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펀딩이 될지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빌 게이츠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SMR, 스몰 조그만 원자로 빌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리발 원전 사고 났던 그 회사 이기도 하고요. 근데 20년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 이 시설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AI 시대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카카오와 오픈 AI 간의 전략적 제휴했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합의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이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삼성전자 네이버 간의 초론형 AI 칩 마하1 공동개발 추진했는데 조건 다툼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갤럭시 S25의 대만 미디어텍 설계의 그 AP 디멘시티 9400이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 미디어텍이라는 것은 UMC 첫 번째 TSMC부터 앞선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예,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설계를 하잖아요. 그거를 칩으로 만들어가면 회로 설계를 해주게 되잖아요. 회로 설계를 해주는 회사를 디자인 하우스인데 디자인 하우스는 칩을 제조하는 회로도 알아야 되고 설계도 알아야 되고 물론 아주 고도에 떠는 기술 요관이 많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의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그 회사가 결국은 성장을 해서 본사 설립을 해서 지금 삼성 S25, 갤럭시 25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핵심 조량인 AP칩. 우리는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회사 본사되고 나면은 과연 따뜻하게 서로 함께 발전하자고 합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친구지만 너 봐주는 거 내가 잘리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리기판 TGV 뚜루드 글래스 파이어 앞으로 기판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칩을 쌓으려고 그러면은 국물 뚫어야 되는데 이 유리를 쓴대요. 근데 유리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주 처음부터 전문기업을 그 국물 뚫는 걸 쓰고 있는데 삼성은 처음에 전기통에서 인하우스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이제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 엔지니어들이 AI 기술 군사용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퇴직했어요. 젠슨왕이 이제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나 합성 생물학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게 우리 ESG 경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한번 봐야 되잖아요. 휴머노이드가 로봇이에요. 사람 로봇이에요. 그 로봇이 생산 공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ESG 경영의 가버넌스죠. 소설 쪽에 과연 이게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 비용 80억이 들어가는 수소 V3 모델을 발표했다는 것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제가 AI 관련해서
신문지상, 또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렸던 그런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그림 하나 했는데 반도체 생태계 밑에 보면은 IP 기업 펜디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OSAT라는 게 외부 그 어셈블리하고 테스트하는 거 약자입니다. 다 보면은 여기는 종합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고요. 펜디스 IP 칩리스 펜디스는 거의 두 개가 따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IP 기업이라는 게 AMD라는 그 IP만 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디자인 하우스를 봐보세요. 펜디스하고 오그라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또 여기 보면 또 여기하고 오그라피 있죠. OECD는 왕창 오그라피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비판 공정하라고 다 못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유리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하지 않으면은 HBM 있잖아요.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란 큰 틀에서 보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커질 수가 없어요. 웨이퍼는 굉장히 실리콘 웨이퍼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피울 수가 없다고요. 근데 수지 쪽은 열이 약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유리거든요. 근데 유리를 제일 어려운 게 구멍 뚫는 거예요. 이제 구멍 뚫는 거 이거 잘 못하면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발전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이겁니다. A산업환경과 ESG 시사점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ESG 전력 수요 급증은 불가피합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원자로를 갖다가 SMR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 빌딩을 해야 되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회사, 원전을 가지고 회사하고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든 성장을 하든 성장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독보적은 안 된다. 전문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독보 장군을 가면은 결국은 인류를 전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의 로열티와 혁신 경림이 결정한다. TSMC는 TSMC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TSMC에 부탁을 하면 TSMC가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라도 다 그 생태계 속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무물동의 법칙 아시죠? 옛날에 물동 나무가 되어 있었잖아요. 아무리 다 길이가 긴 나무를 촘촘히 잘 결속을 시켜도 한 물통의 나무 하나의 그 나무 조각이 짧으면 물은 그밖에 안 차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금 AI 몇천억 투자 이사로 하잖아요. 이 투자하면 기업이 조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시장에 조달해야 된다고요. 시장에 조달하려면 투명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장이 그 기업을 보고 줄 수 있겠어요? 드문 경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고객 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의 정보 모두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고객의 정보를 모르고는 고객 지향적인 경영 못하잖아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관리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와 보안, 또 AI 기술 윤리가 앞으로 ESG 경영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이런 조직이 효율적이 원활한 이렇게 있는데 가끔 기업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관련되면서 안팎, 기업의 안팎 모든 것이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영 환경, 선택의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KESG 가이드라인과 AI 산업 환경의 정합성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고, 제가 보니까 에너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E4-1이 있고 E4-2가 있는데요. AI 시대의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쓰느냐 줄이느냐 이렇게 가버리면은 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AI 시대 AI 데이터 센터나 기업이 AI 전환하면 무지무지 많은 에너지 쓸 텐데 이걸 쓰지 말라고 하면은 기업 승진하지 말라는 애가 똑같잖아요. 이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E4-2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더라고요.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탄소, 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다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에너지 사용량이라는 것은 AI를 왜 씁니까? 우리가 최저가를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미 AI라는 전환이라는 게 최저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전에 개념인 에너지 사용량을 적게 해라. 뭐 옳은 이야기인데 AI 시대는 서로 간에 상충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또 AI가 대체하는 인력들이 또 우리 지금 잡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신규 채용의 고용주의라, 정규직 비용 높여라, 자발적 이직률 줄여라. 이게 과연 어떻게 맞느냐 이게요, 지금. 저도 답은 못 내겠습니다만은, 레드 플렉,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또는 전기차가 나왔을 때, 레드 플렉,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춰 속도를 가지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는 상충되거든, 충돌지기예요. 휴무를 보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미, 로펌도 어소시 변호사들, 2년차, 3차까지는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반성장이라고 한 것은 제가 S6-1이더라고요. 협력성 HC 경영, 협력성 HC 지원, 협약상.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반성장에서. 이거는 진짜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생태계 중심으로 이 재편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옛날에 치면 가불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옳습니다. 이제는 가불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일시 경영, 일시 지원 협약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대기업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이 가불관계에서 난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에서 머물고 싶은 회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우리 분들은 그 기술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 이게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I 윤리. 이것도 상당히 아마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AI 윤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많은 회사들이 특히 디지털 AI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많이 AI 에이전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AI 에이전트의 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이 책은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Building Forms of Endearment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사랑받는 기업으로는 있고 최근에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번역되어 있는 게 히소비아라는 교수하고 플러스 3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바튼 스쿨에서 퍼블리시한 겁니다. 지금 읽어보시면은 왜 우리가 생태계가 중요하고 함께 동반 성장이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책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기업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책이다. 단순하게 기업이 사실 책임을 갖다가 뭐 강조하려는 그런 책은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발전과 성장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실현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AI 시대에는 ESG 경영은 틀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상을 받으신 회사하고 개인이라는 축하를 감사드리고 지금 자료는 좀 여러분들이 데이트된 자료이지만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에 이제 지금 구조적인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고 이제는 이 컨셉추얼한 개념에서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랄까 ESG라는 표현도 좋지만 ESG 경영 이런 표현보다는 ESG 이니셔티브로 해서 ESG라는 말이 나온 것은 결국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기후금융이나 기후재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 되고 여기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금융시장에서 ESG 자금을 융통하시고 채권 마련을 하시든지 그런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 뒤에 슬라이드도 있지만 영어를 좀 저는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ESG 경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ESG라는 말은 단어는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봐야 되고요. 이 자본시장에서 ESG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산업계에, 제조업계에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고요. 제조업은. 그럼 제조업은 ESG 경영을 한다면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ESG에 준한 텍사노미를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지금 텍사노미, EU가 얘기하는 텍사노미를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킨다면 원가 부담하고 주식시장에서 아마 많은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서부터 ESG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실 ESG가 TCFD에서 얘기될 때 전 세계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오면서 제조업은 CSR이든 CSL이든 CSV를 쓸 때 자본시장은 어떤 용어를 쓸래? 그래서 지추인 재무부장관들이 유엔이라는 얘기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가 ESG입니다. 그전에는 SRI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ESG라는 얘기는 분명히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이고 그때 온실가스로 국한했던 이유는 글로벌 동향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저탄소, 조금 확대해서 환경 문제는 온실가스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로컬 이슈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투자할 근거가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볼래? E는 environment적으로 썼지만 그 첫짝에 climate change고요. S는 일반적인 사회적 활동을 지금 다 해석하는데 climate change에 대응하기 위한 social responsibility입니다. 그냥 여성 고용이 아니라 그냥 평등이 아니라 이 사회의 평등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분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어떻게 해결하냐를 보는 거고 그게 가버넌스가 그 가버넌스입니다. 그냥 우리 회사법에서 얘기하는 가버넌스가 아닙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가버넌스도 기업이 온실가스 줄이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 ESG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반 서스테이너빌리티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제 제 결론은 자본시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특히 자본시장은 단기 수익이 나야 되는데 ESG 관점에서 투자해서 수익 날 때가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가장 좋은 투자가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에너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신재생 얘기고 원전도 얘기하지만 신재생 투자해가지고 금융계에서 돈 집어넣어서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제조업체에서 여기 투자하는 게 ESG 경영이 아니라 사실 금융시장에서 신재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펀드를 갖고 오라고 하면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왜 하세요? ESG.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이걸로 투자하면 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거꾸로가 아니라 정부 측에 얘기하고 금융계 얘기하는 게 기후금융, 정말 기후재정할 때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3%라면 ESG 자금은 1%로 해서 당신들이 장기로 1% 먹고 우리 기업들이 2%포인트 낮게 유치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얘기가 지금 한국에서는 감축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탄소중립은 공정전환 및 산업구조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석탄이 들어왔을 때 석탄 중심으로 산업이 바뀌었듯이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때문에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 구조인데 거기에 산업이 바뀌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융을 그래서 ESG 관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론을 좀 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런 변화인데 당연히 이건 아시는 거고 SDG로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EU가 그린딜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용어를 이제 바꿨거든요. EU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린딜 얘기할 때 탄소 중립을 수단으로 얘기했지 목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린딜은 없어지고 전부 다 탄소 중립만 얘기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 2050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국가나 업체가 거의 쉽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구조상 상당히 어떤 상황이 어렵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 2060을 했고 우리는 2050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저탄소 시장이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열심히 투자해서 원가 부담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시장에서 교환이 안 돼요. 중국은 그거 무시하고 2060 해요. 그럼 우리 제조업이 버텨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사이에 버티기 위해서 0% 이자율, 1% 이자율이 들어오자고 ESG 경영을 하자는데 지금 자본시장은 조용하고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빨리 바꿔야 되고 아마 이 부분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런 자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후금융을 만들고 정부가 기후재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렇게 돼서 지금 ESG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텍사노미, 그 저탄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클로저, 기업 공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 공시 얘기도 되게
중요하죠. 공인회계사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시 열심히 하자 그러고 전 정부에서 20년에 해서 25년에 공시하자 그러는데 그 상당히 지금 이제 국제적인 룰을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산업계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셨어요. 지금 온실가스 정보는요 환경부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 내지 공개로 금융위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가 회사법 내지 자본시장법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 그거는 안전부분의 해상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합니다. 거기는 배출량이고 일품 배출됐을 때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 방식이 공시되지 않으면 기업이 디펜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EU가 ESRB 만들었다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덜렁한다? 아마 공시하기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계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할래? 그래서 책임 관점에서 소셜 리스판서빌리티 인베스트먼트를 했다가 소셜을 뺍니다. 그게 이제 리스판서블 인베스트먼트로 바뀌면서 리스판서블 인베스트먼트를 어떤 관점에서 할래? ESG 관점에서 하자. 그리고 투자 기준을 뭐로 할래? UN PRI가 ESG를 만들고 난 다음에 15년에 끝난 다음에 EU TCFD가 만들어지면서 자 EU가 여기에 ESG 기준을 만든 게 텍사노미입니다. 그러니까 EU는 사실은 EU도 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 어려워져서 옴니버스 만들려고 했잖아요. 본인들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 못 만들고. 독일 자체도 가벼 에너지는 LNG로 돌아서고 원전으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조업체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각국이 벌이는 텍스 내지는 국경조정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네 제품이 생산할 때 탄소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 얼마나 반영했어. 그게 인터널 ICR 인터널 카본 프라이스입니다. 이건 탄소의 원가를 공개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각 기업별로 전 세계 한 108개국이 그걸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럼 어떤 기업은 하나 제품 만들 때 100달러, 어떤 기업은 0달러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공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 베이스가 탄소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세로 EU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EU 집행위가 결정하더라도 27개국이 다 바꾸려면 세제 개편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ETS를 해서 EU 시감에서 제품 교육할 때에 물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코드 띠오림인데 그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할당되는 제품을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은 여기서 할당하고 여배 제품의 가격을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경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분론에 빠져서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야 되면 오히려 무서운 게 바이든 정부 때 얘기하는 바이든 정부는 세제로 들어오려고요. 미국 수출한테 그게 뭐 문제된 큰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다행히 트럼프로 바뀌면서 그 법은 뭐 4년 뒤에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미국은 텍스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다 텍스로 물리고요. 내부 제품에 대해서 뭐 차별화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스테이너빌리티 패러다임 나오고 난 다음에 산업계는 CSR, CSV, 뭐 TVR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금융계는 SRI에서 ESG로 갔다. 그래서 여기 SRI 투자할 때 얘기하고 RI 투자할 때로 관점이 바뀌었고 SRI 투자하고 RI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SRI로 봤을 때는 그냥 사회적 책임을 하는 남는 돈 그냥 베푸는 관점이었지만 RI 투자할 때는 금융의 수익으로 얘기하는데 해보니까 안 맞지 않다. 그거 하기 위해서 텍사노미를 만들었는데 그 기준 지키기가 금융계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단적으로 여기 자산 많으신 분들 은행 가서 펀드 한번 계약 한번 해보십시오. 계약서에 종이가 한 108페이지, 120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나마 이제 미안하다면서 그냥 전산으로 봤는데요. 그거 프린트아웃 하게 되면요. 펀드 하나당 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 금융회사가 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한 그 종이라고 보는데 책임 때문에 나중에 붙을 책임관계 때문에 그거 못 줄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구조, 간단한 구조이고 이건 뭐 저번에 이제 이건 계속 이런 경제체제가 진행될 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스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아나토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시대를 구분할 때 분명히 여기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이지만 이때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이고 여기는 ESG 금융이라고 하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계속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시장의 텍사노미를 하면 그 기준이 제조업체 텍사노미보다 되게 비슷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시민단체에서 보게 되면 다 그린워싱 펀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기준이 계속 강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ESG 책임 투자, Responsible Investment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시작이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뭐냐면 지금 문제가 SRI, ESG, RI 펀드랑 그 우량기업 펀드 구조가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은행도 ESG라고 얘기했는데 수익이 나야 되니까 우량기업을 다 집어넣고 또 우량기업이 사실 거꾸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건가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답을 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업계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업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명확해지면서 의미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텍사노미 의미는요. EU 텍사노미 의미는 UN TCFD가 했을 때는 온실가스 중심으로만 했지만 EU가 만든 텍사노미는 이제 환경 이슈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아직 기준이 안 나왔는데 온실가스 이슈도 감축과 저공으로 나누고요. 이제 환경은 물, 순환자원,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물다양성까지 가면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경영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상이윤 확보하기도 어렵겠다. 정상이윤은 수익과 비용이 똔똔이 되는 거, 수익성이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여기까지는 지금 하고 왔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일부러 그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법규를 생각하면 그린이란 말은 지향을 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법을 얘기하면 그린은 100% 깨끗한 겁니다. 100%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도 그렇고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린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기준이 마련되니까. 몇 년도 대비, 경쟁사 대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텍사노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준이 나와서 금융이 활성화되고 공식 평가가 돼야 되고 책임 투자의 정책 규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상당 부분이 EU 걸 거의 그대로 채용하다 보니까 또 EU는 자기네 산업 실력도 없이 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는 우리 제조업계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어렵다. 방향성은 이게 맞지만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고민들을 해봐야겠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다양한 유형성의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한다. 찬반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설문 결과가 있고요. 특히 MIT 중심으로 이제 2000년도 7개 대학이 평가기관을 만든 7개 대학이 고민하는 게 도대체 ESG 기준으로 아까 같이 우량력 기준하고 ESG 투자는 평가 기준 대상력들을 기준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성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적어갑니다. 아마 지금쯤은 스타트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그 결과도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기 어려울 거고 그 이유는 코로나를 거쳤고 EU 경제가 어려지고 이러면서 이걸 적용하기 어려워서 결국 EU는 합리적이지만 옴니버스라 해서 기후 텍사노미 기준이라든지
그 공시하는 시점을 늦춰주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EU 텍사노미 기준이 철강업종을 딱 보게 되면 얼마나 강하냐면요. 철강업종이 센물을 녹이는 제선 단계하고 그 센물에서 탄소 함유량을 결정하고 부유물을 빼는 제강 단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센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아벨에서 누르는 단계가 있는데 이거 토탈해서 1톤 생산하기 1.78을 지켜야 된대요. 근데 1.78 지키는 전 세계 철강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 기준 적용하고 철강사 투자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저희가 C로 석탄을 하는 거 말고 수소로 하는 걸로 바꿔야만이 가능한데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환 금융 지침해가지고 뭐냐면 이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2050년이라는 탄소 중립 기간까지 전환 기간 있잖아요. 이때까지 전환 투자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계략적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은 2050년에 지금 대비 50%라면 그 50%라는 중간 단계 기준을 쭉 만들어줘서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으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40% 정하면서 우리 실력을 계산하고 그냥 숫자만 덜렁하고 윤석열 정부 와서 그걸 계산을 거꾸로 했구나. 그래서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논의가 하는 부분에 좀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EU가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해서 EU 기준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여기 다행 산업부에서 여기 기준의 산업부하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저를 요 국제표준의 위원장을 만들어줘서 일본이랑 협력해서 철강업은 이 숫자 기준이 들어가면 우리 철강업 특히 도로 중심 업계는 거의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해서 개념을 바꿨습니다. 임계치가 아니라 베스트 오브 밸런스 테크놀로지. 베스트 오브 밸런스 테크놀로지는 영국법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경제성과 합리성을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만들었고 그럼 수치는 어떻게 할래? 그 배트 개념이 있으면 철강업 배트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목록에 중에서 지금 현재 목록 중에서 배출량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건 다행히 우리 환경부에서 개념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록 만든 작업을 진행시켜왔고 또 구체화시켜서 다시 만들고 지금은 이슈가 뭐냐면 이거 전체 떠나서 이슈가 뭐냐면 투자 기준에는 공인 기준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개념은 있는데 없어서 지금 유엔의 기후클럽이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한 5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게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그게 합의된 기준에 준해서 프로그램에 준해서 상호 인증 협찬화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정을 집어넣고 우리 산정 기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집어넣는 게 우리 제품의 차별화라든지 원가 경쟁력 지금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국형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녹색금융 체계에 대한 얘기고 지금 투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녹색하고 비녹색만 있는데 요걸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계 이슈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투자 기준을 정할 때 요 기준에서 요걸로 오버너싱 하지 말고 중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투자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원별,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전력 생산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제 판단으로는 LNG입니다. LNG가 석탄 대비 배출 배수가 40% 낮고요, 석유보다. 그러나 많이 쓰게 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겠죠. 근데 LNG 발전기가
전원 공부가 아니라 분산 전원입니다. 뼈딱 폈다 하기 쉬워요. 그래서 20년 쓰면은 그 사용 연도이고요. 잘 관리하면 효율을 봐서 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많이 하고 LNG를 싸게 사서 이 발전기로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전환기 기준으로 갈 수 있는데 한국은 이걸 LNG를 화석연료라서 소비시하고 있습니다. KTX 산업에는 이 기준이 LNG 측에서 조건이 되게 까다롭고요. 중간에 사실 원전도 믹스 측면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믹스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겠는데 사실은 2050년 가기 전까지도 우리가 전원 믹스를 잘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신재생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신재생 해결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잘 들으시는 그 날씨 차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가능성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ESS 달아야 되는데 ESS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이거 달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기존 발전기를 온갖 측면에서 어렵고 두 번째 안전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불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성은 제가 뛰다가 멈춰도 나가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발전기는 전부 다 터빈에서 돌아갑니다. 그 터빈이 돌아가는 관성의 주파수를 해결하는 게 60Hz로 있고 유럽은 50Hz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은 지금 터빈이 없습니다. 관성이 동작 방식이 틀려서 이게 손전망에 물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전하고 한전에서 이 기술력이 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요번에 확인이 안 됐지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쪽에 포르투갈하고 12시간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 앞에 부분에 무슨 쇼티시가 나게 문제가 있다고 쇼티시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그쪽에 한 40% 정도 신재생인데 신재생이 바로 끊기면서 이게 간생 문제 때문에 끊기면서 다른 그 프랑스에서 원전이 들어왔는데 이게 끊겼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의 문제는 손전의 문제가 있고 가능성의 문제, 특히 ESS의 경제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ESS로 신재생으로 갔을 때 수익성은 되게 불확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장치 산업을 신재생으로 저희 철강 같은 거 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유연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벡트 적용돼 있지만 지금 IS 국제편지도 개념만 들어갈지 목록화를 못했습니다. 한 5년 2022년도에 제가 반영했으니까 27년도에는 집어넣으려고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정부에다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보시면은 이런 K텍사노미가 자발적 성격이지만 이게 지금 자발적이지만 공식 기준으로 쓰게 되면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이걸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쓰이면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지금 현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연금에 있는 돈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조금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K텍사노미가 바뀔 때 산업 전환, 이게 공정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천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온실가스는 지금 공정에서 정관성 해가지고 스콥 3로 넘어가고 있고요. 스콥 3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줄일 것인가의 고민을 해줘야 여기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할 때 어떤 기준들이 적절하게 투자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저희 철강업의 제일 큰 하도는 글로벌 동맹에서 제일 큰 하도는 저탄소 철강제가 뭐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입니다. 지금 이게 한 50개국이 지금 그 개념 하나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IEA는 IEA도 동의했습니다. 철강업을 100% 줄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니어제로 스틸을 얘기했는데 니어제로 스틸이 얼마나 니어제로 스틸인지도 헷갈리고요.
저희도 저탄소 시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헷갈려서 거기에는 이제 오염자 분할 원칙의 각국의 여건, 그다음 지속적 개선 여러 가지 기술을 놓고서 지금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실무적으로는 저희 공정이 여러 가지인데 그 공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우리 제품이 저탄소 방제로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교육이 되고 이 제품 통해서 투자를 유치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ESG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기관이 무엇을 잘했다기보다 지방 소멸 위기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역의 금융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공유드리는 하나의 실천 사례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신용보증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관 소개 영상 짧게 시청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맨 바위에다가 헤딩하는 격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경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자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운영할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대출 그런 게 나온다. 뭐 이자가 굉장히 싸다더라. 이자가 싸면은 얼마나 싸요 도대체. 여기는 지원도 해주고 뭐 청년 창업 지원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맞는 거 그거를 차지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사장님들의 신용과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해서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실수하는 게 내 제품은 좋고 맛있고 그러니까 남들은 와서 찾아와서 내 제품을 사줄 거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먹힐 것인지 통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컨설팅, 멘토링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 세금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복잡한 내용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많으신데요. 사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풀어 알려드리는 교육을 매월 각 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만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대1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을 찾아주시는 사장님들께서 가끔씩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재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시작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시작했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되게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가능하게 도움을 주니까 제가 이제 그 규모를 키운다거나 어려웠을 때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라남도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지난 24년간 37만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조 2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경영지도와 금융복지 분야로 사업의 저변을 넓혀가며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330만 명대 인구가 현재 180만 명대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비중은 27.6%에 달하고 있으며 도내 21개 시군 중 18곳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기관은 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 캠페인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접근하기 위해 ESG 마스터 플랜 2030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미션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도 산하 10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ESG 협의체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 기반 ES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로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입니다.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기업 보증지원과 비대면 디지털 보증전환, 녹색경영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432개 녹색기업에 127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고요. 2025년부터는 ESG 실천기업 전용 특별보증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보증 시스템과 전자약점 자동심사 체계를 구축해 서류 없는 업무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8톤의 탄소, 382만 리터의 물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탄소중립 캠페인 등도 병행해서 조직문화 차원에서 친환경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의 포용금융 섹터에서는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운영과 소상공인 포용금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 분야의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해서 섬 지역이나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보증, 대출, 경영지도, 기초 건강검진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도, 금일도, 여수, 검문도 등 총 23회 방문해서 676건의 종합지원 서비스와 170억 원의 보증서 대출을 현장에서 지원했고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최우수 시책에 선정되었고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차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과 협력해서 300억 원의 포용금융 출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광역지자체와 전 기초지자체가 함께 출연금을 조성한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요. 해당 재원을 활용해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성실 실패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과 채무 감면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년 연속 재기지원 우수재단에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금융혁신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남 행복드림론을 신설하여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도민 2,699명이 새 출발하실 수 있도록 생활안전자금도 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복지 서비스 섹터에서는 저희가 단순 금융 지원이 아닌 금융 역량 강화와 사기 예방이라는 사회적 보호장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27,000여 건의 채무상담, 재무진단을 지원했으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총 640회
금융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민관학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롯데와 협업하여 소매점 환경정리 리스토어링을 지원했으며 지역대학교 사진학과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도 무료로 제작해 드렸습니다. 또한 전남, 경북, 경남신용보증재단 간 고향사랑기부 참여 캠페인을 추진해서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임평가 포상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고요. 4년 연속 아름다운 가게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환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버넌스 분야입니다. 공공기관의 그 기본은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iOS 37001 부패방지 경영인증, 감사팀, 감사 전담팀 구성, 청년 감사관제도 운영 등 자율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부패방지 실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고요. ESG 정보 공시, 고객 간담회, 다양한 대외 인증 확보 등을 통해 내부와 외부 모두에게 신뢰받는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ESG 노력의 결과 2017년과 2024년 두 차례 대통령 기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전남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남 신용보증재단은 ESG 비전 2030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디지털 녹색 금융 실현, 지역 협력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례는 저희가 앞서 있다기보다 지역 여건 속에서 ESG 경영을 실천해온 기록들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지역 단위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ESG를 경영 전반에 녹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ESG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